이 돼 있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교황청에 직접 친서를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방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문 대통령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부탁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보낸 친서라는 점에서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좀 물밑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도 저 안에 묻어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네. 남북 정상회담을 좀 중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맞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교황청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도를 이렇게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황청은 일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명목상으로 주 북한 대사도 있습니다. 네. 있고 북한에서도 교황청 대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교황청에서 남북한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과거에도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서 친서를 이렇게 교황청에다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황청 특사단, 네. 자, 어떤 일정으로 지금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 교황을 직접 만나기도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24일 아침에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순방 거쳐서 이탈리아와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25일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후가 되지 않을까. 바로 직전까지는 또 불가리아, 아일랜드 쪽 수장들과도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사와의 면담은 아마 24일, 5일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교황청의 어떤 특사 외교의 제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교황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외교력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봤듯이 오바마 그리고 이제 쿠바와 미국의 국교 정상화에 있어서는 교황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바티칸으로 양국의 대표를 불러서 물밑 협상을 또 중재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첨예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된다 할 때는 친서를 보내서 네. 쿠바에 갇혀 있었던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교황청의 어떤 도덕적 가치,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기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종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봄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전에 우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황과의 인연을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을 뽑았다면서요? 바로 지난달입니다. 대선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 네. 채널과 동아일보가 직접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물어봤죠. 네. 단 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겠다면 어떤 사람과 하겠느냐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뽑았습니다. 내가 카톨릭 신자기도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그분의 헌신, 포용, 겸손의 삶을 존경한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1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충만함에 아주 행복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통일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가 오늘 아침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오이사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고 당장 미사일을 증강시키는 것을 저지해야 되고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얼마나만큼 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자, 오이사 조치는 네. 그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내린 조치고, 그다음에 이제 연평도 포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뭘 했냐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그랬었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만 해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런 그 정세 변화가 없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해사 조치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교류 협력이 거의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유명무실했다는 얘기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그런 논란 때문인지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제 다소 거리를 두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사전 조율을 거친 어떤 입장 표명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네. 다만 아마 이제 본인은 물론 이제 특보라는 어떤 위치에 있지만 비상임 자리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해명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특보가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뭐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제외한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것 자체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북핵 해결의 빌미가 그러니까 북핵 해결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계기도, 전환점도 이걸 완전히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교류 협력의 물꼬 조차를 아예 그냥 완벽하게 막아버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개성공단은 북한이 다 먼저 폐쇄 조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취지이고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1월 달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4월 TV 토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게 대북 제재와 함께 결을 같이 해야 된다. 무조건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때 국제 대북 제재의 어떤 흐름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는 조금 한 발 물러선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서 아마 문정인 특별보좌관의 발언이 청와대에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네. 어떤 결을 같이 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했다고는 치지만 무언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대북 사안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문정인 교수 어떤 인물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장한 선생님. 2000년하고 2007년에 그 정상회담에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도 함께 동행했던 진보 성향의 국제 정치 학자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시대 위원장 그리고 외교통상 국제안보 대사를 지냈었고 또 해벽 정책의 기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특보를 발표하면서 저와 함께 평화 또 대북, 통일 이런 외교 기조를 함께 이야기해 나갈 인물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또 이번에 햇볕 정책이 아니라 이번에는 달빛 정책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정책, 달빛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민간 교류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유연하게 풀어가겠다. 이게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열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대화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식의 그냥 두루뭉실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본 전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흐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유연하게 이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히려 현재 이번에 북한이 그 북극성 2형을 쏘고 화성 12호를 쐈기 때문에 현재 더 강화된 제재 결의안이 현재 통과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본도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일본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가지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다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일본이나 미국의 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그 진전된 그런 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성공단을 제기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한이 이제 4차,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국제사회가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의 어떤 금융계좌 개설이라던가 네. 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려면 계좌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계좌가 나갈 수도 없고 입출금이 금지가 되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직접 캐시, 그러니까 현금을 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뭉칫돈을 또 북한에 줄 수 없는 것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유엔에서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 공은 북한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 조금 약간 양면적인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쪽 사정을 좀 아는 대북 소식통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원래 개성공단이 들어섰던 곳은 북한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랬죠. 개성공단이 있기 전에는요. 그러면 개성공단이 닫히면 많은 사람들 우려했던 것이 북한이 이것을 다시 군사시설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현지 시설이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방금도 저희들이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지난 일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무인 비행체를 띄운 것도 그렇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대북 유연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이미 피력했듯이 북한이 도발하고 핵 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면 남북 간의 교류가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 그래야 뭐 대북 재개를 하든 금강산 관광을 하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남북 공동이 치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요. 네.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17주년 공동 행사를 준비 중이며 또 북에서는 평양, 남측에서는 개성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개성으로 성사가 되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동행시켜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북한의 행태로 봐서는 굉장히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핵실험을 잠깐 보류하긴 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계속 연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에서 민간단체의 이런 공동선언, 이 기념식, 이게 공동으로, 남북 공동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현 정부 추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관련해서 남북한이 2008년까지는 공동으로 행사를 했고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안 해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그 평양과 서울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네. 우리 정부의 의견과 상의를 없이 이렇게 행사를 꼭 해왔기 때문에 네. 요번에 정부는 참석을 못할지언정 민간단체끼리는 행사를 공동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남북 민간 교류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대선 TV 토론회 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입장으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었는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적어도 대하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 보십니까?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무조건 제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개성공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 달러벌이 이 덩어리로 큰 돈을 달러를 벌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당시 후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유엔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쥐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개성공단이 작년 2월 달에 이제 폐쇄됐죠. 네. 그 이전까지 이렇게 2015년도 정도 되면은 북한에 거의 한 1억 불 가까이 그렇죠.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유엔 제재 사항에 북한의
그 묵직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또 일본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하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뜻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제기한다면 아마 상당한 외교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을 임명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유엔 무대에서 이렇게 성장한 강경화 장관을 후보자로 이렇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국제적인 그런 협조에 의해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이제 동떨어져서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철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라는 얘기가 웬 말이냐 이런 비난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티칸에 특사를 보내고 또 이런 어떤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네. 결국은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 위한 일종의 모종의 어떤 분위기 메이킹이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문 특별 보좌관도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8.15도 있고 9.19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6.15는 조금 임박하긴 한데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의 그 대북 어떤 협상까지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거든요. 네. 전에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을 함께 본다면 올해 상당히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유엔 이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줄 경우에 위반한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할 때 정부의 움직임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그만큼 민간 교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민간 교류 단체가 있다면서요. 태권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정은 차장, 어떤 단체 활동입니까? 북한 태권도가 네. 있고 한국 말하자면 남한 태권도, 북한 태권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요. 사실 세계 태권도 연맹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권도 연맹 아닙니까? 우리의 태권도고 네. 이제 올림픽에 선수를 출전시키는 서울에 본부를 둔 태권도 연맹이면 이제 북한 쪽에서는 ITF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따로 태권도 있습니다. 연맹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올림픽에 그동안에는 선수를 출전시킬 수가 없었는데 네.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ITF에서 또 시범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6월 24일부터 또 그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교련했던 어떤 새로운 무술, 기술들을 선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스포츠 교류이기 때문에 네. 어떤 민간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F가 최홍이라는 우리 군의 육군 소장을 했던 사람이 네. 캐나다로 망명해서 가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양반이 원래 우리 태권도 WFT에 우리 태권도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 태권도도 세계 전체에서 위상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네. 북한을 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올림픽 정치 종목이 돼 있고 해서 북한의 ITF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사에 ITF를 초청을 하고 또 북한도 더 이상 우리하고 싸워봤자 더 이상 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개를 숙이고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공동 시범을 하고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네. 세계 태권도 연맹 그리고 국제 태권도 연맹, 남과 북이 태권도 연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럼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가 좀 다릅니까? 겨루기하고 네. 품새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아하. 이제는 거의 다른 무술이 됐을 정도로 달라져 있군요.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태권도 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권도는 약간 스포츠다운 그런 거라면 네. 북한 쪽은 정말 살인 경기가 될 수 있는 아하.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매섭다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가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극비 핵시설을 관영 TV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를 했다고요? 어떤 시설이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야 되는 극비례 이루어지는 어떤 군사 훈련이 네. 된 건데요. 이게 심지어 CCTV라는 중국 방송을 통해서 핵시설을 하는 훈련이 공개가 전격된 겁니다. 그러니까 ICBM 대륙간 전략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부대. 근데 이제 다 지하에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부대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대가 공개가 된 겁니까? 이게 1959년부터 네. 북한이 그 미국과 또는 이제 소련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타격을 받아도 핵무기로 네. 타격을 받아도 이 땅속에서 견딜 수 있고 네.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속 1km, 땅속 1km고 안에 그 내부 시설은 5,000km 된다 그럽니다. 5,000km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연장으로 딱 치고 5,000km 된다 그러는데 지하의 땅굴이 길이가 5,000km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그런 부대군요. 거대한 도시라 봐야 되고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림사가 있는 네. 숭산 그 지하에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네. 화강암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핵무기로 공격을 해도 일단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ICBM 여단 어떤 여단인지 한번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자, 미사일군 휘하, 전략 핵미사일 부대로 돼 있고, 둥펑 미사일 하면은 이게 그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 아닙니까? 동풍은 이제 탄도 미사일을 전체를 동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1정예부대. 중국군의 조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글쎄요, 조커라는 표현을 쓴 게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아무리 중국을 공격을 해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조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조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에 극비리에 지어놓은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계속 숨겨놔야지. 이걸 왜 공개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CCTV라는 그 국영 매체를 통해서도 이걸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송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름이 뭡니까? 깊은 산 속에 잠복해 대국의 장검을 연마한다. 아하. 대국은 물론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장검은 도대체 어디를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네. 결국은 미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지역의 전략적 자산뿐만 아니라 MD 체제를 강화시키는 미국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도 이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미국의 어떤 전략적 지역 내에서의 세력 강화를 좌시하지 않겠다. 네. 대국의 장검 바로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드 배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면서 만약에 미중 간의 전쟁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게 되면 중국은 한국에는 주한미군 시설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드를 갖다 놓는 바람에 중국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공격 자체가 굉장히 무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중국 자체의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드가 배치돼서 MD 체제가 이렇게 강화된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도 나름대로 미국을 공격할 힘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의 땅 속에 길이 5,000km가 넘는 그런 규모의 부대가 있다는 내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9번째 순위 내용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